안녕하세요. SK텔레콤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팀 이우승입니다. 결혼식 이후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차분히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요, 그 SK텔레콤 그리고 텔레콤 계열사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정보화하고 밸류업 시켜서 좋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 팀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운영 중인 서비스를 SaaS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서 겪게 된 어려움들, 애로사항들 그런 것들을 가볍게 풀어가고자 합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깊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가볍게 SaaS로 전환할 때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운영 중인 마케팅이라는 공통 용어로 카테고리화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는 ATS, 맵틱스, 맵틱스 포 캠페인, 그리고 캠페인 매니저라는 4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ATS는 애널리틱스 앤 타겟팅 슈트라고 해서 고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고객군을 분석하고 그걸 타겟팅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맵틱스는 지도 기반으로 해서 지도에서 펼쳐질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시각화하고 그걸로 인해서 마케팅에 접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은 핫플레이스, 콜드 플레이스 같은 것들을 노출시켜줘서 어디가 뜨는 상권이고 어디가 현재 좀 지는 상권인지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틱스 포 캠페인은 매틱스에서 이제 파생된 서비스인데요. 위치 기반으로 해서 캠페인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매니저는 앞서 소개드린 여러 마케팅 관련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실제 캠페인을 실행하고 그걸 스케줄링하고 매니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서비스고요. 그 결과로 캠페인 결과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리포트로 이제 다음 실행하는 캠페인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 서비스가 이제 뭐 여러 회사에서 서비스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유사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초의 서비스가 시작될 때는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많은 사용자 유입이 있지 않고 이제 특정 사용자들만 사용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업이 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서비스가 이제 많은 니즈를 갖게 되면 찾는 것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죠. 하지만 그때 이제 실무자 입장 그리고 이제 팀을 매니지먼트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포인트들이 생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데요. 한정된 인력과 비용 안에서 그럼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드는 유혹은 간단하게 찍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유혹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업은 늘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앞서 설명드린 ATS나 맵틱스 서비스를 사내향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계열 그룹사에 제공을 했고 그 외에 이제 B2B향 서비스로 운영하게 되면서 사업향으로도 만들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서비스인데 점 하나 찍고 출시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파생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은 문제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소스가 분리되면서 유지 보수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됐고 그것과 연계해서 운영 관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나의 업데이트를 만들 때 한 4개, 5개의 브랜치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분리되면서 사용자 파편화를 겪게 됐습니다. 동일한 서비스인데 그리고 동일한 사용자인데 다만 서비스 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테이블이
분리되는 파편화를 겪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 영역마다 그 사업을 주최하는 분들이 요구 사항이 다 다르다 보니 그에 따른 커스텀 설정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사업에서는 저희는 UI를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그런 UI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던가, 어떤 사업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 그 법무 확인 결과 노출될 수 없는 데이터들입니다 라고 해서 그런 데이터들은 빠져야 되는 경우들, 이런 예외 케이스들이 각 사업마다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 예외 케이스들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부담으로 다가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사스 플랫폼으로 전환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잡았던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통합하고 통합된 상태에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사스 플랫폼이 저희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다면 그 사스 모델을 차용해서 저희 서비스를 전환해야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이 사스가 갖게 되는 비즈니스 목표들인데요. 대략 6가지 목표인데 이 6가지 목표가 결과적으로는 다 연결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민첩함입니다. 서비스가 변화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 변화를 할 때 빠르게 적용하고 그 빠르게 적용된 부분이 서빙이 돼야 그 요구에 맞는 서비스 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민첩함을 갖는 게 사스의 목표이고, 그리고 운영 관리 효율성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버든이 생기지 않는 그런 효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활한 온보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그 고객이 실제 서비스에 접근할 때 어떤 채널로 접근을 시켜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사내형 서비스인 경우에는 사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하면 되는데, 이게 점점 확장이 돼서 사회향 유저들도 생기고 B2B향 기업 유저들도 생기게 되는데, 그런 여러 채널들을 운영했을 때 사용자가 접근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사스향 비즈니스가 정확히 동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목표, 사스로 전하는 비즈니스 목표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혁신하고 그리고 이제 마켓의 어떤 시장의 변화에 따른 반응을 해야 되는, 빠르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니즈들이 있고, 그 결과로 이제 서비스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사스 비즈니스 목표가 있는데, 이러한 목표들이 결과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맞닥뜨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목표와 일치한 결과로 이제 사스로 전환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수립하고 사스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스가 그러면 어떤 펀더멘털로 구성이 돼야 되냐, 아키텍처 측면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상세하게 보기 전에 그럼 클래식 모델은 어떤 모델로 되어 있냐라고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모델인데요. 앞서 저희가 ATS, 매틱스 그런 서비스를 운영했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클래식 모델과 같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인스톨 방식으로 그 B2B 사업에 지원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인스톨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호스팅은 저희가 직접 서버를 구축해서 웹 서비스로 호스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인스턴스가 분리되어 있고 매니지먼트 영역도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스톨 소프트웨어와 다를 게 없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니지먼트 영역과 오퍼레이션 영역이 각 그 커스터머마다 다르게 운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버전도 다르고, 그리고 운영해야 되는 그 관리 방식도 달랐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서 앞서 그 겪게 됐던 문제들, 운영 비용 증가, 그리고 이제 관리 운영에 대한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서비스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는 이유는 어떤 업데이트를 하나 하려고 해도 6개 브랜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업데이트를 하기 싫어지는 그 좀 관성적이 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운영 부담은 하나의 업데이트를 적용할 때 각 브랜치가 다르게 지금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얼 시스템적으로 업데이트를 치는 게 아니라 매뉴얼하게 사람이 일일이 관리해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를 사스형 구조로 통합한 플랫폼으로 개선한 구조인데요. 좀 더 각각의 펀더멘털 모듈들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을 봤을 때 중앙에 이제 사스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어떤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구조가 되고 그 바깥으로 공통 모듈들이 이 사스 인바이러먼트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모듈들을 보자면 앞서 소개드렸던 온보딩 모듈이랑 아이덴티티 모듈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디플로이먼트하는 영역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빌링을 위한 미터링 같은 것들이 공통 모듈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의 그 모듈의 역할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서비스 영역과 그 컨트롤 영역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라는 측면에서 좀 더 평면 구조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으로 분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플리케이션 플레인 쪽은 당연히 저희가 운영 중인 서비스가 들어갈 영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로는 ATS, 매틱스 이런 저희가 마케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컨트롤 영역은 공통으로 매니지먼트 될 영역들이 코어 서비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유저 파편화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통일된 모듈로서 관리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모듈이나 그리고 여러 분리된 채널들을 통합된 채널에서 온보딩할 수 있게 하는 온보딩 모듈 그리고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매트릭 정보들을 수집하는 모듈 그리고 관리자가 실제 서비스 그 사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매니지먼트 해야 될 그 기능들을 제공하게 될 어드민 영역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컨트롤 영역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테넌트 프로비저닝이라는 부분인데요. 테넌트 프로비저닝은 결국에는 서비스가 어떤 테넌트 모드로 동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 지금 어플리케이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 영역에서 어떤 코어 서비스들로 그 사스를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사스를 개발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코어 서비스들이 구현이 돼야 사스로 전환하는데 여러분의 서비스가 사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모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간단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고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온보딩, 테넌트, 아이덴티티, 빌링, 매트릭스, 어드민 유저 매니지먼트 영역들이 구현이 돼야 되고요. 이 모듈들을 구현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전환했을 때 그럼 어떤 아키텍처적인 고민들이 필요했나라고 봤을 때 몇몇 그 중요 모듈들이 있었는데 그 모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테넌트라는 용어인데요. 사스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사스 지금 운영 중인 서비스를 사스로 전환을 하려는 그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테넌트라는 용어가 익숙한데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입자라고 한글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저희 서비스를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모델 패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패턴이 되는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각각을 보면 싱글 테넌트, 믹스드 테넌트, 멀티 테넌트라는 형태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사스 플랫폼이
모두 멀티 테넌트로 구현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글 테넌트로도 사스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왜 테넌트라는 개념이 나왔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저희 서비스를 점유한 대상이 누구냐를 구분해야 되는 구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자로 테넌트라는 개념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키텍처 측면으로는 이걸 그러면 어떤 패턴으로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각각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세 단계의 레이어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웹 티어 영역, 미들 티어 영역, 그리고 이제 데이터 티어 영역인데, 각각을 뭐 라이트하게 보자면 프론트 영역, 백엔드 영역,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글 테넌트, 믹스드 테넌트, 그리고 이제 멀티 테넌트 각각은 보시는 것과 같이 싱글은 각 모든 레이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믹스드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분리하고 프론트 영역, 백엔드 영역은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역 레이어를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모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볍게 설명하자면 싱글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원룸에 리소스를 쓰고 있다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방도 내 거고, 침실도 내 거고, 화장실도 내 거고, 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믹스드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고시원생들이 다 공유해서 쓰지만 내 침실은 독립적으로 쓰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 때 많이 종종 쓰게 되는 그런 도미토리 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침실이나 다 서로 공유해서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도미토리 룸에서 내가 머문다고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떤 시끄러운 고객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시끄러운 고객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멀티 테넌트 형태로 리소스를 운영했을 때 이 자원을 많이 쓰는 고객이 있고 적게 쓰는 고객이 있을 텐데, 많이 쓰는 고객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내 독립성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각각의 테넌트 모델이 다 개별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필요에 이 서비스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싱글 테넌트와 멀티 테넌트를 혼용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AWS에서는 이러한 멀티 테넌트 용어가 조금 서비스를 사스화하는데 좀 헷갈린다라는 그 생각에 의해서 새로운 용어를 제안을 했는데, 그 용어는 이제 사일로 모델과 풀 모델이라고 AWS는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 사일로는 고객의 티어에 맞춰서, 만약에 이 고객이 돈이 풍부한 고객이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고객이면 싱글 테넌트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는 좀 돈이 부족한데 뭐 시끄러운 이웃이 있어도 참고 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 티어로 서비스를 운영해서 멀티 테넌트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테넌트의 모델을 아키텍처적으로 뭘 하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으로는 그 테넌트 구조에서 그럼 리소스, 이 실제 서비스 데이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도 결국에는 멀티로 할 거냐, 싱글로 할 거냐, 데이터베이스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공유할 것이냐, 공유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서비스가 어떤 현재 리소스 비용, 운영 관리 비용을 가지냐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해서 운영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저희 서비스를 사스로 전환할 때 이제 테넌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으로 고민했던 문제가 이제 어센티케이션과 어서라이제이션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용어를 접할 때마다 순간순간 헷갈리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어센티케이션 같은 경우는 당신이 누구냐라는 것이고, 어서라이제이션은 당신이 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제가 SK텔레콤 건물에 들어갔을 때 제가 직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은 어센티케이션이고, 제가 어떤 특정 층을 이동할 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 부분이 어서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비스를 이 어센티케이션과 어서라이제이션을 적용할 때 무엇이 문제였냐라고 보면은, 현재는 각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증과 인가에 대한 부분도 개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할 필요가 있었고, 그럼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고민했던 거는 이거를 좀 해결할 만한 스탠드 모델이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리서치를 하고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한 패턴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느낀 거는 절대적인 일반화된 모델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엔 저희 서비스, ATS, 맵틱스 이런 서비스의 성향도 다른데, 그 다른 성향의 서비스를 하나의 인증 체계와 인가 체계로 구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모듈은 레거시 모듈과 유니파이드된 모듈, 그리고 이제 OOS를 이용한 모듈들로 각각의 모듈들을 나눠서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어서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어센티케이션보다 좀 더 고민이 깊어졌던 부분이 어서라이제이션 부분입니다. 각 서비스에 어떤 특정 그 퍼미션들이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통일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스탠다드가 되는 해법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서비스가 어떤 퍼미션 유형을 갖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통합된 모듈을 운영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ACL 모델, RBAC 모델, 그 외에 Pback 여러 가지 모델 패턴들이 있는데, 그 모델 패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모델 패턴을 어떻게 나의 서비스에 적용해야 되냐가 더 관건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서라이제이션이 좀 더 어려웠던 이유는 레이어별로도 어서라이제이션을 제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어센티케이션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인가에 대한 부분도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영역에서의 어서라이제이션,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레이어, 그리고 실제 데이터 리소스를 조회하는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다 그 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디시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모델화하고 디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겪게 됐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사스화 하려는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럼 서비스 운영하는 개발자, 실무자, 그리고 비즈니스 담당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데요. 개별 서비스로 동작했을 때의 부담은 서비스 사용자가 많지 않은데 그럼 이걸 계속 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서비스가 다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데, 그런 부담 요소들을 없애는 게 1차적인 목표고, 더 나아간 2차적인 목표는 결과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단방향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 단방향 방식의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공통된 플랫폼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서 그 공통된 플랫폼에서 나오는 매트릭 정보들, 그리고 사용자의 피드백들을 모아서 다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플랫폼 구조를 갖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그리고 이 아키텍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려는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는 심플하게 봤을 때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컨트롤 플레인 영역과 어플리케이션 플레인 영역으로 나뉘는데, 컨트롤 플레인 영역은 앞서 설명드렸던 펀더멘털 영역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걸 액세스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백오피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사스는 결과적으로 어떤 프로그래미틱한 아키텍처 영역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인드셋을 이걸 내가 어떻게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개선할 것인지 그런 영역으로 보시기보다는 이 비즈니스가 결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아키텍처는 없고 어떤 보편적 블루프린트는 없으니 적절한 아키텍처로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이 사스로 전환하는 중에도 서비스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서비스를 사스로 전환할 때 빠르게 민첩하게 전환해야 된다는 걸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